여러분,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 자부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나라, 현금도 카드도 필요 없고 병원부터 편의점까지 미래가 이미 현실인 곳. 도대체 한국은 언제 이렇게 앞서갔을까요? 일본 마케터인 제가 이걸 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카 유토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가깝고 뭐랄까 한류랑 김치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한국 시장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사실 제 주변 사람들도 한국? 그냥 거기나 여기나 별 차이 없지 않냐?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요,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퇴근 후 소파에 늘어져 있다가 우연히 NHK에서 방영한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별 기대 없이 그냥 틀어놓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5분 정도 짧은 영상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배경으로 깔리는 K-POP 영상과 한강 야경이 나왔는데 그건 제가 아는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중반부부터 진짜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잠깐 여러분 그거 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서울의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하철에서 교통카드 대신 QR코드 찍고 카페에서 주문하고 심지어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현금이나 카드가 필요 없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전등, 냉난방, 심지어 커피 머신까지 스마트폰으로 조작하는 모습을 보고는 솔직히 말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제껏 저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뭐야,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큐멘터리 후반부에서는 자율주행차와 AI 기술까지 다루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첨단 기술들이 실험 단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대체 뭐였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물론 다큐멘터리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그 방송이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해 무심했던 제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해외 시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기회다 싶었죠.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의 IT 시스템과 생활 방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는 곧바로 팀장님을 찾아가 한국 출장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팀장님도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유토, 갑자기 한국이라니? 다른 시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팀장님, 한국은 현재 IT와 스마트 생활 방식에서 일본 못지않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걸 놓친다면 우리 회사에 큰 손실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설득했죠. 다행히 제 열정이 통한 걸까요? 팀장님은 제게 출장 허가를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경주를 하듯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으로 간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하지만 출발 전에 준비는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IT 시스템, 대중교통, 금융 서비스, 심지어 편의점 운영 방식까지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직접 체험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죠. 한국어는 물론 현지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도 미리 다운로드해 연습해봤습니다. 가상 지하철 앱을 이용해 노선을 익히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특히 관심을 가졌던 건 한국의 모바일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카드보다 더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제가 계획한 여행 일정은 일종의 실험이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현대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 답을 찾아보려는 거죠. 이 모든 준비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데 탁월하다는 것을요.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떠날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좋아, 준비는 끝났다. 이제 출발만 하면 돼. 드디어 한국 출장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출발 당일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몇 시간 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압도당했습니다. 밝고 널찍한 터미널은 깨끗함 그 자체였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전에 등록된 여권을 사용해 자동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줄 서는 시간도 짧고 여권을 스캔한 뒤 몇 초 만에 입국이 완료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자동 입국 심사를 경험해 본 적은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더욱 빠르고 직관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입국 절차를 마치고 공항 내부를 둘러보니 곳곳에 첨단 기술이 녹아 있었습니다. 셀프 체크인 기계, 스마트 안내 로봇, 그리고 다국어를 지원하는 전자 안내판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철도였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 공항철도를 실제로 타보게 됐죠.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도 간단했고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예약한 QR코드를 사용하니 기계에 찍고 바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철도 안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편안함이었어요. 넓고 쾌적한 좌석, 깨끗한 내부,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이동이 이렇게나 효율적이라니 출발부터 기대감을 한껏 높여줬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서자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 그리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보이는 풍경까지. 그런데 단순히 현대적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도심의 복잡함 속에서도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호등과 거리 표지판은 물론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의 질서 있는 모습까지도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서울의 길거리에서 WI-파이가 자유롭게 연결된다는 점이었어요.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자동으로 00WI-파이에 연결되더군요. 공항부터 도시 한복판까지 이렇게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다니 진짜 디지털 선진국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막 도착했을 뿐인데도 한국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라는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죠. 서울에 도착한 지 하루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은 한국의 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일본에서는 스타트업이라 하면 조금은 불안정하고 경험이 부족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스타트업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의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모두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회사 소개를 듣는 동안 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문제를 발견하면 곧바로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는 그들의 속도였어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시도하고 필요하면 바로 수정합니다. 라는 그들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협업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그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울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사례였습니다.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도시지만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한 구간이 존재하죠. 이 스타트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 흐름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버스와 지하철의 배차 간격을 최적화하고 혼잡 구간에서는 추가 차량을 배치하는 등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 덕분에 서울의 특정 출퇴근 구간에서 통근 시간이 20% 이상 단축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시민들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익명으로 수집해 교통 패턴을 분석하는데 이를 통해 정류장 위치를 최적화하고 새로운 노선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정확성과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그들의 작업 현장을 둘러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니터에 실시간 교통정보와 데이터가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모습은 마치 미래의 관제센터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는 이 시스템은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자신감과 실행력을 지켜보며 일본의 기업 문화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중함과 계획이 중시되지만 그로 인해 실행 단계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 스타트업은 속도와 유연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은 그 점에서 확실히 한 발 앞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회사와 협력할 수 있다니 이번 출장은 성공적이겠군. 그런 확신이 들었죠. 업무가 끝난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생활 방식을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단 하나의 교통카드로 도시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심지어 물건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처음 교통카드를 구입한 곳은 공항철도역이었어요. 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이고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도 교통카드를 사용하지만 교통 외에는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 카드 한 장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본 첫날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카드 한 번 찍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버스를 탈 때 현금이나 별도의 티켓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번거로움이 전혀 없더군요. 게다가 환승할 때도 추가 요금이 거의 들지 않아서 매우 경제적이었습니다. 교통카드의 활용 범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살 때도 카드만 찍으면 결제가 끝났어요. 현금이나 카드 결제를 위해 지갑을 꺼낼 필요가 없다는 게 이렇게 편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이 카드가 제 한국 생활의 필수품이 됐죠. 이동 중에는 무료 와이파이의 혜택도 톡톡히 누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디를 가든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되는데 지하철, 버스,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인터넷이 자유롭게 연결됐어요. 데이터 걱정 없이 길을 찾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건 엄청난 편리함이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경험은 무인 편의점과 로봇이 서빙하는 카페였습니다. 무인 편의점은 사람이 전혀 없이도 모든 구매가 자동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상품을 고른 후 셀프 결제 기계에 가져다 놓으면 자동으로 인식돼 결제가 진행됐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잘못 집었다가 다시 놓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취소되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더군요. 이게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서빙하는 카페에서는 마치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음료를 주문하면 로봇이 테이블까지 가져다 주는데 정확하게 제자리로 와서 주문하신 아메리카노입니다 라고 안내하더군요. 손님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의 기술력이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하며 느낀 건 한국은 정말 편리함이란 게 무엇인지 아는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것을 넘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이러니 사람들이 한국을 디지털 강국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출장 중 이런 다양한 편리함을 체험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 생활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기도 했죠. 출장 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한국의 식사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겠다는 결심으로 현지인들이 자주 간다는 식당을 찾았어요. 사실 일본에서도 한식을 몇 번 먹어본 적은 있지만 한국 현지의 식사 문화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간 곳은 작은 동네 밥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님이 밝은 미소로 반겨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손님이 들어오면 간단히 인사하는 정도인데 이곳은 분위기가 훨씬 따뜻하고 활기찼어요.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른 뒤 가장 기본적인 찌개를 주문했죠. 그런데 음식을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마다 작은 접시에 담긴 여러 가지 반찬이 가득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뭘까? 궁금해할 때쯤 제 테이블에도 반찬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등 다채로운 반찬들이 끝도 없이 나오더군요. 처음엔 잘못 주문한 건가? 싶어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웃으시면서 반찬은 무료예요. 더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솔직히 말해 약간의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반찬을 따로 추가 주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또 한 번 놀랐던 건 한국 사람들의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을 살펴보니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따로 먹는 게 아니라 한 상 가득 차린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있더군요. 일본에서는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렇게 나눔을 중시하는 식문화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얼마 후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날은 고깃집을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식 환대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고기를 직접 구워주고 상추쌈을 만들어 제 앞에 놓아주며 이렇게 먹어보세요. 라고 친절히 알려주더군요. 저는 처음엔 낯설어서 어색하게 웃었지만 점점 그들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동료 중 한 명이 여기선 모두가 가족처럼 먹는 거예요. 음식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 거죠. 라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 간의 정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도 또 다른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더니 이번엔 한국의 디저트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식 팥빙수와 다양한 한과를 함께 나눴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모든 게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식사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며 느낀 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며 식사를 즐기는 과정에서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식 식사 방식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도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싶어질 것 같네요. 역시 한국은 따뜻함과 정이 가득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며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출장 중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는데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발목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망설였습니다. 일본에서 병원에 가면 예약도 복잡하고 진료를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언어 문제도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동료들이 한국 병원은 빨리 끝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적극 추천해줘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정형외과로 향했는데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첫 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병원 내부는 깔끔하고 대기 공간엔 전광판에 번호가 표시되며 진료 순서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접수대에 가서 간단히 여권을 보여주고 몇 분 안에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통증이 계속 심해질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순서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의사소통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죠. 진단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발목 염좌라며 큰 부상은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필요한 처치를 받았고 곧바로 물리치료실로 안내됐습니다. 물리치료사 역시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치료를 진행해줬습니다. 모든 과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진료가 끝난 후 또 한 번 놀랐던 건 진료비였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았는데도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일본에서 같은 수준의 진료를 받았다면 두세 배는 더 지불했을 겁니다. 동료에게 이 얘기를 하자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저렴하고 특히 공공의료보험 덕분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약을 처방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들고 근처 약국에 갔더니 약국에서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약사분이 자세히 복용법을 설명해 주셨고 친절한 응대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환자가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이 연계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왜 효율적이고 환자 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배려하는 친절한 서비스까지.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대기 시간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의료 시스템이 일본에도 도입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출장 중 뜻밖의 부상이었지만 덕분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그 효율성과 친절함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 출장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잠시 여유를 내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업무로 현대적인 한국을 충분히 경험했으니 이번엔 한국의 뿌리 깊은 전통과 마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북촌에 도착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곳이 정말 서울 맞아? 였습니다. 주변의 높은 빌딩들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진 기와지붕과 한옥들의 모습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과는 또 다른 한국만의 고유한 멋이 느껴졌어요. 한옥의 정갈한 성과 고즈넉한 분위기에 빠져 걷다 보니 골목마다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옛 한옥 건물을 개조해 운영하는 카페와 갤러리들이 있었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도 볼 수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풍경이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골목을 따라 걷다가 전통 찻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차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찻집 안은 조용하고 아늑했으며 창 너머로 보이는 한옥 마당이 참 운치 있더군요. 차 메뉴를 고르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추천해주신 매실차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예쁜 도자기 찻잔에 따뜻한 매실차가 나왔어요.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매실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찻집의 분위기에 빠져들자 마치 마음속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바쁜 출장 일정 중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원분께 한국의 전통 차 문화에 대해 여쭤보니 차를 단순히 음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일본의 다도 문화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차 문화는 더 자유롭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찻집을 나와 다시 북촌의 골목길을 걸으면서 한옥과 한복 같은 전통적인 요소가 현대인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북촌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이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고층 빌딩 옆에 자리 잡은 고궁이라든지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전통 공예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요. 한국은 급격한 현대화를 이루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를 더 세련되게 발전시켜 나가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중요시하지만 한국은 그 조화를 더 자연스럽게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촌에서의 하루는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이 한국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적 조화가 가능하다니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느낀 점 중 하나는 제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장 전 한국어 공부를 조금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인사말과 몇 가지 표현 외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덕분에 언어 장벽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경험한 건 편의점에서였습니다. 물건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제가 고른 음료가 10일 행사 상품이더군요. 하지만 그걸 몰랐던 저는 그냥 음료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그러자 점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세요 라고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직접 행사 코너로 가서 추가 음료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친절함에 정말 감동했죠. 또 다른 에피소드는 택시를 탈 때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숙소 주소를 메모해뒀지만 발음이 어색해서 기사님께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잠시 기다리시더니 스마트폰 번역 앱을 꺼내셨습니다. 여기 입력해주세요 라며 웃으시더군요. 덕분에 정확하게 목적지를 전달할 수 있었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간단한 대화를 이어가며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태도와 웃음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 같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길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다가 조금 벗어난 골목에서 방향을 잃었어요.
지도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인터넷 연결이 잠시 끊겨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때 지나가던 한 젊은 한국인이 다가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간단히 설명하자 그는 친절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확인하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걱정됐는지 목적지 근처까지 동행해 주더군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더라도 서로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외국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길을 잃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한국에서의 출장 기간이 훨씬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친절한 사람들의 도움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넘어 제가 이곳에 환영받고 있다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실감한 시간이었죠. 출장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에서 받은 이 따뜻한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 같아요. 한국 출장에서 얻은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제 삶과 업무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에서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게 된 일이었어요. 저도 놀랍게도 이 팀의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팀원들과 공유했을 때 회사 내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빠른 실행력을 활용한 업무 방식이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팀장님을 비롯한 경영진도 이를 높이 평가하며 우리도 일본의 특성에 맞게 이런 혁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 결과 디지털 전환 TF팀이 탄생했습니다. 저희 팀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문화와 기업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한국의 혁신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교통카드 하나로 대중교통, 편의점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현금 사용 비율이 높고 보수적인 결제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일본인들이 점진적으로 디지털 결제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에서 배운 빠른 실행과 유연성도 저희 팀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운 뒤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작은 단위로 빠르게 시도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회사 내 프로세스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병원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내 의료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한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병원 운영 방식이 이를 해결할 힌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공공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경영진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느낀 건 국가마다 가진 강점을 서로 배워가며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철저한 계획과 품질 관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하지만 그로 인해 가끔은 속도와 유연성이 부족할 때가 있죠. 반면 한국은 빠른 실행력과 높은 디지털 활용도가 돋보였어요. 두 나라의 강점을 잘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인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마케터가 아닌 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부담감도 크지만 한국 출장에서 배운 자신감과 배려의 정신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매일 되새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팀이 만들어낼 변화가 일본의 기업 문화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한국 출장과 그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제 커리어와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항상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 출장은 제 업무와 개인적인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해외 출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가치관과 업무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았죠. 첫째로 저는 더 이상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안정성과 철저한 계획을 중시하는 편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어야만 안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빠른 실행력과 유연한 사고는 저에게 큰 충격이자 배움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시도하며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망설임보다는 기대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둘째로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따뜻하고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그들의 배려와 환대는 제가 낯선 환경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소통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업무든 일상이든 상대방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얻은 많은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업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 면에서도 큰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 후 자연스럽게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업무를 위한 방문이 아니라 한국의 다른 매력들을 더 깊이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한국의 자연과 역사적인 장소들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은 주로 도심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한국에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 그리고 고즈넉한 사찰 같은 다양한 풍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제주도와 같은 섬이나 경주 같은 역사 도시를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도 자연을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한국의 자연과 역사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 같아요. 또한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출장 중에는 전통 한식과 일부 대중적인 음식을 맛볼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에는 지역마다 독특한 음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의 한정식이나 부산의 해산물 요리 같은 지역 특색 있는 음식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라고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 생각이에요. 무엇보다 이번 재방문에서는 제가 만났던 한국 친구들과 다시 만나보고 싶습니다. 출장 중 도움을 주었던 동료들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며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겠죠. 이렇게 새로운 목표와 기대감을 품고 저는 이미 한국 재방문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긴 시간을 할애해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고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출장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순간들이었기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싶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 특별한 연결고리를 통해 더 많은 성장을 이루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 출장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사람 중심의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입니다. 첨단 IT 시스템, 효율적인 대중교통, 디지털 의료 서비스 등 놀라운 혁신을 경험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준 것은 이 모든 기술과 시스템이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편리한 교통카드나 공공 와이파이는 단순한 기술적 편의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의 신속한 진료와 합리적인 비용은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따뜻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외국인을 기꺼이 도와주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그 어떤 기술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진정한 혁신은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할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훌륭히 조화시킨 본보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사람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